굉장히 비극적인 뭐 어떤 드라마나 영화의 주인공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조금 아는 척 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인데 약간의 첨가물처럼 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결론은 네, 안녕하십니까. 국어 강사 김남준입니다. 오늘은 지난주까지 이제 진행을 했던 향가라는 갈래를 마무리하고 이제 한시, 한자로 작성한 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우리는 국어 또는 문학의 관점에서 지금 해당하는 작품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작품을 정말 말 그대로 뭐 한시 전공이나 아니면은 뭐 최치원이라는 사람의 생애를 역사적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이 작품들이 어떻게 그 문학 교과서에 또는 국어 교과서에 그 수록이 되고 그리고 이거를 우리는 그 수록된 작품을 어떻게 이해하고 국어적 관점에서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위주로 그리고 그거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도의 배경 지식을 약간의 첨가물처럼 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한시라는 것을 볼때 별 생각이 없이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한시라는 거의 갈래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한시는 중국에서부터 유래된 이제 갈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확한 내용은 국어적 관점에서 상세하게 알 필요는 없고요. 그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자로 기록한 시라는 사실 요거를 좀 알아두시고 그리고 요거와 관련해서 이제 과연 한국 문학이란 또는 한국 문학의 범위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나 아니면은 그것에 대한 논의에서 이 한시가 좀 중요하게 다뤄진다는 것까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떤 의미냐면 사실 현재 우리가 한자로 글을 쓰거나 아니면 의사소통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자만으로는 우리가 글씨로 또는 의사소통으로 사용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한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논의할 점이 생기는 겁니다. 과연 한자로 기록한 지금 기준에서 보면 중국의 글자로 기록한 시는 우리의 문학이 맞는가? 한국 문학이 맞는가? 요것이 바로 국어에서 다루는 한시에 대한 관점이자 그리고 주 논의 타겟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결론은 우리 문학이 맞다입니다. 우리 문학이 맞아요. 자, 왜 그러느냐? 일단 이 한국 문학의 정의를 우리 문학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자, 한국인이 한국의 문자로 한국인의 정서를 담은 작품. 그것이 바로 한국 문학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실 이제 이 한국인이라는 논의도 사실 필요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신라, 한국인인가? 고구려, 한국인인가? 백제, 한국인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다음 한국인의 정서는 과연 무엇인가? 보통 이제 문학 교과서에서는 뭐 풍자와 해악이라든지 아니면 한의 정서라든지 아니면 풍류와 멋 같은 것들을 한국인의 정서로 꼽고 있습니다만 사실 한시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가 주목하고 고민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한국의 문자에 한자가 들어가는가에 대한 고민이겠죠?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렸지만 한자는 한국의 문자가 맞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문학 교과서에 설명되고 있는 내용이자 어떻게 보면은 국어 교육 전체에서의 공유되고 있는 내용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자만 한국 문자인가? 그렇지 않죠. 당연히 한글로 기록된 작품 또한 한국 문학이라 볼 수 있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자는 일부 신분 계층,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귀족 계층들만 사용했던 문자기 때문에 서민들, 평민들, 백성들은 한자를 사용하지 못할 수 확률이 크고 실제로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문자 생활이라고 표현할까요? 문자 문화권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과연 어떤 문화의 영향을 받았느냐? 바로 구비, 전승의 문화권에서 우리는
어떤 이야기나 아니면 어떤 상상력의 포함된 문학 작품들을 서로 전하고 소통하고 향유했던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문학적 관점에서 한시를 다룰 때는 한국 문학의 개념이 뭐냐, 범주가 무엇이냐, 그리고 그 한국 문학에서 한국의 문자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핵심으로 다루고 있다는 사실, 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개념을 이제 우리가 깔고 이제 세 개의 한자로 쓴 시 작품을 볼 겁니다. 자, 일단 세 개의 작품 중에 두 개는 최치원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문인이죠. 이분이 쓴 작품 두 개를 볼 겁니다. 자, 최치원이라는 분은 배경 지식을 잠깐 활성화해 보면 신라시대에 육두품이라는 신분을 가진,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한 문장가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능력이 뛰어나고 머리가 좋았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자, 그런데 방금 제가 육두품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이 육두품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역사적인 내용을 통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역사적인 내용에서 특히 신라시대에는 신분에 따른 위계체계 또는 진급체계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 벼슬을 얻을 수 있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육두품은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최치원의 능력을 제한하는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최치원은 엄청나게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당나라에서 유학을 할 정도로 나름대로 그런 야망이 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분적인 한계 때문에 본인의 꿈을 이루지 못한 굉장히 비극적인 뭐 어떤 드라마나 영화의 주인공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치원이라는 사람을 설명할 때에는 신라시대 사람이고 육두품이라는 신분을 빼먹을 수가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또는 이분이 쓰신 작품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어떤 본인의 답답함과 아니면 슬픔과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을 좀 주목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추야우중이라고 시작이 되는데요. 추야우중은 이제 가을, 밤이고요. 그리고 우중은 비 오는 한가운데서 이런 뜻이겠죠? 벌써 우울함이 뿜뿜 느껴집니다. 자, 일단 제가 이제 이 작품을 이렇게 여러분들 보여드리기 위해서 원문을 정리한 상황에서 이 왼쪽에 이렇게 한자가 쭉쭉쭉쭉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한시의 특징인데요. 또 이제 한시에서 조금 이제 우리가 유식한 척을 하면 좋잖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제 영상을 보는 수험생들도 있겠지만 이제 뭐 성인분들도 있으실 수 있으면 이제 요거는 이제 약간의 뭐 깊은 내용은 아니고 조금 아는 척 할 수 있는 요런 내용인데, 자, 이렇게 네 줄로 되어 있는, 총 네 줄로 되어 있는 한시를 절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뭐 8줄로 되어 있는 건 율시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요. 자, 그럼 이 작품은 지금 현재 절구라는 걸 알 수 있으면서 동시에 한 줄당 5글자의 한자로 이루어져 있죠. 자, 이런 것들은 어떤 언이라는 말을 붙여서 오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상세적인 갈래가 무엇이냐라고 만약에 누가 묻는다면 이 작품은 오언절구야 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뭔가 오, 좀 아는데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내용도 알아주시면 도움이 좀 될 겁니다. 자, 그럼 내용 보겠습니다. 자, 가을바람에 이렇게 힘들여 읊고 있건만 이라고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괴로움을, 화자의 괴로운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 배경 지식에서 잠깐 활성화 드린 것처럼, 활성화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세치원은 굉장히 답답하고 슬픈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이제 이 작품을 당나라 유학 때 쓴 게 아닌가라고 이제 저는 생각하면서 학생들한테 가르치곤 하는데, 과연 이제 여러분들도 제 설명을 들으시면서 아니 이건 신라에서 와서 지은 거 아니야? 아니면 어디서 자료를 찾아봤는데 이거는 당나라가 아니라 신라에 돌아와서 창작한 거라고 하는데요? 라고 이제 제 생각과 반대의 내용이 만약에 있다면 그 내용도 저한테 알려주시면 저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당나라 유학길에서 또는 유학을 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 시를 쓰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봐주세요. 자, 가을바람에 이렇게 힘들여 읊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 가을바람은 화자의 쓸쓸함을 강조하겠죠? 그리고 계속 세상 어디에도 알아주는 이 없네. 나왔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죠? 최치원은요, 자신의 신분의 한계로 인해서 능력을 마음껏 펼치지 못했어요. 능력을 펼치지 못했어요. 너무 슬프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시에서 표현하고 있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창밖에는 깊은 밤 비가 내리는데, 자, 경치를 묘사하고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화자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등불 앞에선 만리 밖으로 마음 향하네 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예요. 첫 번째는 방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처럼 유학을 가 있는 상황에서 시를 썼다고 가정했을 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만리밖은 바로 고향이 되는 거죠. 화자의 마음이 저 고향, 만리 밖에 있는 저 멀리 있는 고향을 그리워하게 되는 것을 표현하는 거라고 이해한다면, 자, 두 번째는 이제 현실이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천장 아니면 저 먼 곳 보면서 만리 밖으로 마음 향하네 이런 표현을 쓰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지식인의 고뇌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또는 신분적 한계로 인한 뭐 답답함을 호소하는 거라고도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들이 또 있는데요. 자, 제가 방금 가을바람의 쓸쓸함이라고 표시를 한 것처럼 화자의 슬픔을 강조하는 자연물들이 또는 사물들이 등장합니다. 자, 일단 가을바람 등장했고요. 그 와중에 또 비도 내려요. 얼마나 추적추적 쓸쓸하고 외롭겠습니까? 근데 그 와중에 그 가을 밤 비가 내리는 속에서 나 혼자 있는 방에는 등불이 켜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으로 제가 동그라미 친 이 친구들이 바로 화자의 슬픔을 더 강조하는 사물들이 된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걸 좀 어려운 말로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고요. 자, 객관적 상관물의 의미는 화자의 정서를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사물이다. 따지 쉽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별 어려운 내용이 없지요. 네, 그러면은 이제 짧기 때문에 바로바로 뒤로 이어서 제가야산 독서당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대충 알아보실 수 있을까요? 자, 좀 전에 제가 4줄짜리 작품은 뭐라고 했죠? 절구라는 말을 알려드렸죠? 그런데 이 작품은 하나, 둘, 셋, 넷, 다여, 7글자네요. 자, 제가 아까 5글자일 때 5원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럼 이 작품은 몇 원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7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 작품은 7원절구의 갈래를 가진 작품이다. 까지 보시면서 제목의 의미를 끊으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가야산, 독서당 이렇게 끊으면 되고요. 자, 는 뭐냐면은 지었다, 만들었다 이런 뜻이고요. 가야산은 말 그대로 가야산이라는 그 우리나라 어떤 지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독서당은 지금으로 따지면은 서재죠, 서재. 즉, 이 한시의 제목의 의미는 가야산에 있는 서재에서 지었다. 뭐요 정도의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화자가 산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돼요. 산에 들어갔다. 자, 왜 산에 들어갔을까요? 이렇게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대략 추론 가능하죠. 능력을 펼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펼칠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능력을 펼칠 수 없는 곳에서 굳이 벼슬자리나 아니면은 그 귀족 사람들 옆에 가가지고 그 한계를 본인이 느끼고 그 차별을 느끼면서 슬퍼할 바에는 아예 다 모르겠다. 난 그냥 산속으로 들어갈란다. 그리고 산속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내용을 보면은 조금 더 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첩첩 바위 사이를 미친 듯 달려 겹겹 봉우리 울리니 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 띄어쓰기가 안 돼 있네요. 띄어쓰기가 이렇게 돼 있는 걸로 하고요. 자, 여기서 그러면은 과연 첩첩 바위 사이를 미친 듯 달리는 그 주인공이 누구냐? 자, 생략돼 있는데요. 여기서 물입니다, 물. 또는 폭포. 폭포가 엄청난 소리로, 엄청난 빠르기로 그렇게 막 쏟아져 내리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척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서 말하는 말소리도 분간키,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늘 시비하는 소리. 자, 시비하는 소리라는 것은 맞고 틀리는 걸 따지는 것을 의미하죠.
맞고 틀린 걸 따지는 소리가 귀에 들릴세라. 자, 귀에 들리는 것이 싫다는 거죠? 즉, 지금 현재 화자는 시비하는 소리를 듣기 싫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현재 화자에게 말소리나 시비하는 소리는 모두 스트레스이자 괴로움을 의미한다는 걸 우리 모두 공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말소리와 시비하는 소리 모두 문학에선 이렇게 부릅니다. 속세다. 현재 속세를 버리고 자연으로 들어가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에 짐짓 흐르는 물로 온 산을 둘러버렸다네. 이렇게. 그래서 현재 화자는 스스로 고립을 선택했습니다. 자, 이해되죠? 최치원의 인생의 그 역경, 아니, 인생의 경로를 보자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이 사람은 워낙 괴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도망치고 싶었구나. 산속으로.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물은 장애물이 되겠습니다. 또는 단절의 소재가 되겠죠. 그러니까 화자와 연결되지 못하게 하죠. 그렇죠. 속세와의 장애물이자 단절의 소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짐짓이라는 말을 또 모를 수 있으니까요. 이게 일부러라는 의미고요. 또 이제 어떤 정리에서는 이 물을 의인법을 활용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던데 이게 이제 제 입장에서는 물로 둘러버린 것은 화자가 한 행동이 아닌가? 물론 실제로 그럴 순 없죠. 지금 물소리가 그만큼 크다는 걸 의미하는 것 정도니까 뭐 여기에는 뭐 굳이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 주관적으로 화자가 이 상황을 변용했다 정도까지만 알면 되지 뭐 여기서 이게 의인법이니 아니니 이렇게 우리가 디테일하게 가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조하는 요소까지 나와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두 작품 보면서 설명을 마무리 짓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고려가요라는 갈래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고대가요나 향가를 보시면서 이거는 그러니까 특히 뭐 성인분들이 그런데요. 재미가 없다. 요즘 친구들 참 재미없는 거 배우는구나 라는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본격적으로 이제 고려가요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굉장히 흥미로워지고요. 당연하게도 그 이유는 연애와 사랑 얘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코드들이 맞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한국 드라마 지금 그 하고 있는 변호사 관련된 드라마도 변호사가 연애를 하고 우리나라는 자주 그렇다고 하는데 의사가 연애를 하고 뭐 또 형사가 연애를 하고 뭐 소방관이 연애를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뭔가 그 연애와 관련된 내용을 보는 것을 좋아하는구나라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는 생각이 저 들면 저도 좋아합니다. 그 남 연애 얘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이제 고려 가요 설명할 때는 조금 더 재밌게 같이 볼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면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